한 남자의 이름이 50년 만에 다시 도착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들고 있던 손등에 핏줄이 불쑥 올라왔다. 편지 봉투는 낡았고 글씨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봉투를 뒤집었다. 윤기찬. 그 이름 하나로 세월이 역류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멈춰있던 이름이었다. 50년 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이름이었다. 그가 내게 편지를 보낼 이유는 단 하나일 텐데. 늦은 후회. 아니면 마지막 고백. 편지의 봉인을 뜯는 순간 정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을 알리는 인사였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창밖의 나무는 앙상했다. 겨울의 끝자락, 살얼음 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햇살조차 낯설었다. 그 이름을 들은 이후로 공기조차 변한 것 같았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정혜야, 나 죽기 전에 내게 고백해야 할 게 있어. 목울대가 저절로 움직였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정혜야라고 불러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게 하필 그 사람이라니. 윤기찬. 그는 정혜가 25이던 해 처음 사랑했던 남자였다. 그때 그는 같은 학교 체육교사였다. 웃음이 많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침마다 운동장에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사람. 그리고 정혜의 가장 친한 친구 이순경의 남편이 되었다. 정혜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저렸다. 아니, 마음이 저렸다. 편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 발자국씩 안방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엔 노랗게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엔 세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기찬, 그리고 순경. 그 셋은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무게는 누구도 몰랐다. 정혜는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나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건 세 사람의 기념사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시작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침묵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다. 그는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정혜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혜가 알지 못한 그날의 진실을. 정혜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편지를 손에 쥐고 창밖의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그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다. 분명 존재하지만 누구도 그 형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50년 전.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결국 운명이 되어버렸다. 정혜는 거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 번호는 지금도 외우고 있었다.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다. 하지만 외워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정혜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문정의 댁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윤기찬 씨께서 남기신 유언과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유언이요? 네,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기찬은 죽은 것일까? 아니면 죽음을 앞둔 사람일까? 그가 왜 지금에서야 유언장을 썼을까? 왜 5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꺼낸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정혜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던가? 첫사랑에게 편지를 받았던 그날? 아니면 그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던 그날? 둘 다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아팠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랐다. 정혜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날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겁이 났다.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 50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강변, 혹은 신혼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던 날, 아니면 정말로 떠날 뻔했던 그 밤. 정혜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스르르 흘러들어왔다. 그날의 바람, 벚꽃의 향기, 그리고 기찬의 손. 그 손은 마지막 순간에도 정혜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잡고 싶다는 눈빛은 분명 있었다. 정혜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그때도 지금도. 그러나 지금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이제 와서 왜?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건데? 왜 하필 이 늦은 시간에? 왜 지금에서야? 왜? 정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방 안을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만큼이나 한 남자를 위해 단 한 사람만을 품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독신주의자라고 했다. 교양 있는 노처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단지 한 남자만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의 남편이었다. 문정혜는 25세였다. 지방 도시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검은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질끈 묶은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어딘가 말라있는 미소.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성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가슴은 그 시절 누구보다도 쉽게 뛰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기찬. 같은 학교의 체육교사였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언제나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남자였다. 정혜는 매일 2교시 수업이 끝나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찬은 항상 3학년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햇볕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가 웃는 모습이 스며들었다. 정혜는 그런 모습을 매일 바라봤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오래 가진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이순경이 먼저 그를 알아봤다. 야, 정혜야. 너 그 체육쌤 봤지? 윤기찬. 완전 스타일 좋더라. 정혜는 당황하지 않은 척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응, 뭐 괜찮던데. 나 이번에 학교 체육대회 준비 같이 하기로 했어.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하던데. 정혜는 그 순간 몸 안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었다. 좋겠다. 잘해봐.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봤다. 나는 늘 한 발 늦다. 며칠 후 교무실에 소문이 돌았다. 기찬과 순경이 교회에서 둘이 만난 걸 봤다는 이야기.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뭔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찬은 정혜에게 더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정혜쌤, 점심은 드셨어요? 이건 그냥 농담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은 정혜쌤이에요.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눌러 담은 듯 깊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곁에는 순경이 있었다. 하루는 정혜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기찬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 정혜쌤한테 할 말 있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기찬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엔 순경이 먼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상하게 계속 정혜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에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다. 정혜는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그러나 활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혜는 기찬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급식실에서도 일부러 자리를 달리 앉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초청 강연이 열렸다.
정혜는 학생 안내 담당으로 체육관에 있었고 기찬과 나란히 서 있었다. 순경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기찬아, 여기 자리 있어. 기찬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정혜에게 물었다. 정혜쌤은 진짜 괜찮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난 늘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말에 기찬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순경은 정혜를 불러 술자리를 열었다. 셋이 마주 앉은 자리였다. 순경은 웃으며 말했다. 나 기찬이랑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정혜야, 너도 응원해줘. 정혜는 술잔을 들었다. 당연하지. 넌 항상 내가 응원하는 친구였잖아. 그 말은 진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며칠 후 교무실 게시판에 결혼 소식이 올라왔다. 윤기찬, 이순경. 정혜는 그 게시글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학교 뒤편 철봉 아래에서 울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혼 이후 기찬은 정혜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아꼈고 눈을 피했고 그럼에도 가끔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정혜의 삶이 뒤로 물러서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사랑도 우정도 진심도 모두 조용히 밀어내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그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윤기찬과 이순경 둘 다 소박한 걸 원한다고 했다. 정혜는 그날 가장 친한 친구의 들러리가 되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순경의 옆에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억지로 웃고 있었다. 카메라는 웃는 얼굴만 담는다. 하지만 사진이 멈춘 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방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자신이 무대 밖 엑스트라 같았다. 기차가 떠난 후에 플랫폼처럼 남겨진 공허함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혜야, 우리 신혼집으로 놀러와. 기찬이 너 온다니까 좋아하더라. 정혜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갈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를 배신한 기분이었다. 신혼집은 아담했고 따뜻했다. 거실엔 막 이사 온 집 특유의 비닐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커튼은 하늘색 꽃무늬였다. 정혜는 어색하게 둘 사이에 앉았다. 순경은 냄비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기찬이 조용히 말했다. 잘 지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뭐 너희는 잘 살고. 기찬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날 시 끝나고 정혜 씨가 그냥 사라져서 좀 찾았어요. 왜? 그냥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게 아쉬워서요. 정혜는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기찬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순경이 나와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정혜에겐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순경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기찬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정혜 씨가 나를 피한 거 알아요. 정혜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당연하지. 넌 이제 내 친구의 남편이잖아. 기찬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정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순경이 손을 닦으며 나왔다. 둘이 무슨 얘기해? 정혜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기찬 씨가 요즘 학교 힘들다고 징징대던데. 순경은 웃으며 기찬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이제부터는 집에서 내가 더 무섭다. 기찬도 따라 웃었지만 눈가에 웃음은 없었다. 정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하얗게 불을 켜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귓가에 계속 맴도는 기찬의 말.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 말은 순경에 대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정혜에 대한 후회일까? 며칠 뒤 순경에게 또 전화가 왔다. 야, 기찬이 너랑 다시 밥 먹자고 하는데 피아노 과외도 부탁하고 싶대. 정혜는 당황했다. 피아노? 난 전공도 아닌데. 괜찮아, 기찬이 말하길 정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반주했었다면서. 우리 애가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겸사겸사 널 좀 더 보자고 한 거겠지. 그 마지막 문장이 정혜를 무너뜨렸다. 널 좀 더 보자고. 기찬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정혜의 무장을 조금씩 녹였다. 결국 정혜는 아이를 가르치러 신혼집을 오가게 됐다. 처음엔 순경이 옆에 앉아 있다가 점점 일에 바빠져 자리를 비우는 날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찬과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 생겼다. 하루는 아이가 낮잠을 자고 둘만 남은 적이 있었다. 기찬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여기 오는 날만 기다려. 정혜는 깜짝 놀랐다. 그런 말 하지 마. 기찬은 정색하며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매일 후회해. 선택을 잘못했단 생각 매일 해. 그날 정혜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뛰쳐나왔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가슴도 아팠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 그녀는 벽에 기대어 울었다. 목소리를 죽이며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저 소리 없이. 그날 이후 정혜는 더 이상 과외를 가지 않았다. 순경의 전화도 피했다. 기찬도 학교에서 보이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 눈빛, 체온. 모든 것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함께 따라왔다. 친구의 남편이었다.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정혜 역시 그를 사랑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오래도록. 그날 이후 정혜는 기찬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다짐했고 다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조절되지 않았다. 며칠 뒤 순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정혜야, 우리 애가 너 계속 찾더라. 피아노 안 오냐고. 네가 없으니까 수업도 시큰둥하고 식사도 안 하고. 정혜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그만 손으로 건반을 치며 웃던 모습. 그래, 그럼 이번 주까지만 해볼게. 순경은 신이 나서 말했다. 역시 내 친구밖에 없다. 고마워, 진짜. 다음 날, 정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신혼집을 찾았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순경은 출장 중이라고 했다. 아이만 있었다. 그리고 기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혜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서 와요. 기찬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정혜는 고개만 끄덕였다.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커피 마실래요? 괜찮아요. 수업 끝나면 바로 갈 거예요. 기찬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와 1시간 정도 수업을 마치고 정혜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그런데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아빠랑 우리 기다린 이야기 다시 해줘요. 정혜는 놀랐다. 기다린 이야기. 기찬이 대신 설명했다. 정혜쌤이 예전에 아이한테 들려줬던 동화 있잖아요. 기차역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 정혜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를 바라봤다. 다음에 엄마랑 있을 때 들려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 순간 기찬이 말했다. 정혜 씨. 그 목소리에 그녀는 멈췄다. 한 번만 우리 이야기도 다시 해보면 안 돼요?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야긴 끝났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사람을 울리게 될 거예요.
기차는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만 안 울면 돼요. 나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정혜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 나왔다. 현관을 열고 나오는 동안 손이 떨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주 또다시 순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혜야, 나 출장 길어질 것 같아. 기찬이랑 애만 집에 있는데 나 걱정돼. 이번 주도 좀 봐줄 수 있을까? 정혜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입을 열었다. 알겠어. 이번에도 그랬다. 아이와 수업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던 찰나. 기찬이 말했다. 잠깐만 이거 줄 게 있어서요. 그는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표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둘만 아는 코드. 정혜는 노트를 펼쳤다. 악보였다. 피아노 악보. 자신이 예전에 썼던 짧은 곡들. 기억에도 없던 것들이었다. 이걸 어디서? 당신이 책상에 흘리고 갔던 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항상 언젠가 다시 줄 날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따뜻해서 아프고 너무 진심 같아서 무서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이런 거 나한테 주지 마요. 왜요? 이건 위험한 징조예요. 정혜 씨. 기찬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정혜는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너무 조심스럽게. 그래서 더 비참하게.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가방 속에 든 악보 노트가 심장을 치는 소리처럼 울렸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근 뒤 그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악보를 꺼내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눌렀다. 우리 둘만 아는 코드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아니, 그 선 위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단 걸. 그래서 결국 무너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걸. 봄은 그렇게 찾아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잔인하게. 학교 교정에 벚꽃이 만개했다. 운동장에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누군가에게는 설렘의 계절이었고 정혜에겐 망설임의 계절이었다. 그날도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 목소리는 멀어지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정혜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찬이었다. 그는 말없이 의자 옆에 서 있었다. 정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긴 학생들 자리예요. 잠깐이면 돼요.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줄 수 있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찬은 다시 말했다. 강가에 예전에 우리 셋이 벚꽃 보러 갔던데 기억나요? 정혜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벚꽃은 매년 피니까요. 그럼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벚꽃 같이 봐줘요. 그 부탁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정혜는 거절하지 못했다. 해가 저문 뒤 두 사람은 강가에서 마주 앉았다. 버드나무 그림자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됐다. 물 위로 벚꽃잎이 떨어져 흘렀다. 정혜는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그 말 계속 쓰네요. 당신 결혼할 때도 나 잡고 싶었으면 마지막이라고 말했어야죠. 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요. 정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 결혼식 날 계단 밑에서 울었어요. 누가 보면 안 될까봐 입 막고 울었어요. 기찬은 미간을 찌푸렸다. 미안해요.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찬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작은 은반지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그때 주려던 거였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당신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속에 이걸 넣으려고 했어요. 왜 안 넣었어요? 당신이 너무 멀어졌어요. 정혜는 상자를 닫았다. 이 반지, 이제는 의미 없어요. 그래도 받아줘요. 이걸 받는 순간 나는 친구를 배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그 친구보다 더 오래 나를 알아줬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해줬어요. 정혜는 조용히 일어섰다. 기찬도 따라 일어났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흩날렸다. 정혜는 말했다. 기찬 씨, 이게 우리 마지막이에요. 나는 당신 놓칠 자신 없어요. 나는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평생을 참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정혜는 뒷걸음질 쳤다. 기찬이 다가오려 하자 손바닥을 들어 멈췄다. 가지 마요. 그 선 넘지 마요. 그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한텐 맞는 결말이에요. 정혜는 천천히 돌아섰다.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얀 코트를 타고 떨어졌다. 손에 든 반지 상자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찬 씨, 당신은 나의 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봄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다. 3월 늦겨울을 보내며 봄을 맞이하기 직전의 묘한 계절. 추운 듯 따뜻하고 흐린 듯 밝은 그 어중간한 날씨 속에서 한 사람이 떠났다. 이순경. 정혜의 오랜 친구이자 기찬의 아내. 정혜는 조문장을 찾기까지 며칠을 망설였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이미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쌓인 건 후회일까 망각일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마음일까? 결국 정혜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 앞에 섰다.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3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변한 건 주름뿐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정혜는 한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찬이 나왔다. 하얀 머리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 눈빛. 그 눈이 정혜를 향해 머물렀다. 둘 사이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기찬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왔네요.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문 왔어요. 당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올 줄 몰랐어요. 기찬은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정혜도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땠어요, 그녀는? 기찬은 잠시 침묵했다. 마지막까지 착했어요. 그 사람답게. 정혜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죄책감, 미련,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그랬어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기찬아, 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결국 정혜를 선택하지 않아서 고마웠어. 그렇게 말했어요. 정혜의 손끝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당신이 있었다는 걸. 그 말에 정혜는 숨을 들이켰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선택한 인생 속에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당신도 상처 안 주는 길이라고. 정혜는 고개를 떨궜다. 그럼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야 했던 거네요. 당신은 늘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차는 천천히 문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야겠어요. 장지로 이동하려고 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보내드려야죠. 정혜 씨. 왜요? 기차는 조용히 말했다. 장례 끝나고 잠깐 시간 돼요? 정혜는 조금 놀랐지만 조용히 말했다. 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장례는 조용히 끝났다. 이순경의 사진은 고운 웃음을 머금은 채 향 위에서 천천히 연기로 사라졌다. 기차는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장례 절차를 마쳤다. 어깨는 무너져 있었고 걷는 걸음마다 세월이 느껴졌다. 정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왜 거기 있는지 묻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정혜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다. 기찬과 약속한 대로 박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10분, 20분, 1시간이 지났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편의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다. 정혜는 휴대폰을 꺼냈다. 기찬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돼 있었다. 30년 전 그대로였다. 윤기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불길함이 확신으로 바뀐 건 그 다음 날이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혹시 문정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윤기찬 씨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서요. 가족과 지인 연락처에 선생님 성함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정혜는 숨이 막혔다. 기찬 씨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뇨? 장례식 다음 날 아침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 모든 짐이 정리돼 있었고 탁자 위엔 편지 한 장과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말을 이었다. 편지 내용 중 선생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식 유언장도 작성돼 있었고 지정 상속인으로 문정혜 씨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요? 네. 유산 대부분 그리고 한 주소지의 권리 이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외 개인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음 날 경찰서에 도착한 정혜는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겉면엔 붓펜으로 또박또박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혜에게. 그녀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정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를 상상해 본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길게 썼다.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평생을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 순경이 떠난 뒤 나는 내게 남은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 답은 오직 하나였다. 너였다. 정혜는 숨을 내쉬었다. 편지를 읽는 손이 점점 떨렸다. 내가 왜 결혼했는지, 왜 너를 잡지 않았는지. 다 설명하자면 결국 그건 내 두려움 때문이었다. 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마음. 그리고 너를 망칠까 두려웠던 마음. 그게 전부였다. 편지의 마지막 줄. 정혜는 읽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정혜야, 나는 한 번도 순경을 사랑한 적 없다.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했다. 그 옆에 놓인 흑백 사진. 30년 전 정혜가 아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 기찬이 환히 웃으며 바라보는 장면. 이 사진은 누가 찍은 걸까? 왜 기찬이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정혜는 작은 종이 쪽지를 들었다. 그 안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 주소로 가면 너와 내 인생이 묻혀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녀는 종이를 꼭 쥐었다.
기차는 마지막까지도 정혜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그것이 유산인지 혹은 또 다른 진실인지 정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윤기차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정혜에게 남긴 것이었다. 지도 위에서 그 주소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마을. 기차는 평생 도심을 떠난 적 없었다. 그런 사람이 왜 생전 마지막으로 그곳에 무언가를 남긴 걸까? 정혜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다. 차창 너머 풍경이 바뀔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30년을 넘긴 마음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주소로 가면 너와 내 인생이 묻혀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기찬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 문장. 그 시간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추억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실? 택시가 좁은 골목에 멈췄다. 낡은 양옥집 한 채. 외벽엔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초인종 옆에 작게 손글씨로 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방문 시 안에 계신 분께 말씀 주세요. 정혜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낯선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저기 혹시 윤기찬 씨를 아시나요? 청년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네. 우리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혜의 시간은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윤기찬 씨.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며칠 전 유품 정리하다가 선생님 이름이 적힌 편지랑 사진 몇 장을 봤어요. 정혜는 무릎에 힘이 풀릴 것 같았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담장을 붙잡았다. 그럼 어머니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저 어머니를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처음 찾아오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당신이라는 분께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당신이 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청년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편지 봉투, 그리고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혜는 사진부터 꺼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혜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기찬이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정혜는 경악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부탁해 찍었다고 했어요. 그날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했고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날 어렴풋이 병원에 실려갔던 기억, 통증, 혼란,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하루. 기차는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낳게 한 것인가. 정혜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정혜야, 이제 모든 걸 말할게. 그날 넌 임신한 상태였어. 너무 놀라 정신을 잃었고 나는 그걸 순경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날까봐 너를 혼자 조용한 병원에 입원시켰어. 아이를 지우겠다는 널 붙잡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너 몰래 출산을 결정했어. 정혜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이럴 수가. 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저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렇게 만나 뵙네요. 정혜는 청년을 바라봤다. 그 눈빛, 기찬을 닮은 눈. 그리고 어딘가 자신의 젊은 날의 그림자까지. 눈물이 터졌다. 30년, 아니 5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 단어도 뱉지 못한 채 상자 안에 목걸이를 쥐었다. 그건
그녀가 20대 때 가장 아꼈던 장미 펜던트였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청년은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목걸이는 당신이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사랑이 담긴 물건이라고요.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바라봤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기차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끝까지 그녀를 지켰고, 끝까지 혼자 떠났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긴 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진실이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세 사람의 운명을 다시 잇고 있었다. 기찬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앨범 속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청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윤도현이라고 소개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처음 절 찾으셨을 땐 이름도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라도 너한테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혜는 앉은 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 위로. 도연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넘겼다. 첫 페이지엔 작은 아기 요람 사진이 있었다. 흑백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진. 기찬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얼굴이 보이지 않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분명히 정혜였다. 정혜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이건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때 기억이 없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을 때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다고. 혹시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까봐. 정혜는 페이지를 넘겼다. 도연의 성장기. 초등학생이 된 도연의 사진, 첫 자전거, 첫 학예회. 기차는 매 순간 함께 있었다. 그런데 모두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가 아버지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서 지켜본 듯한 사진. 기찬 씨는 너를 키우진 못했구나. 네. 저는 시설에서 자랐어요. 단 한 번도 부모의 존재를 들은 적 없었고요. 그러다 27살이 되던 해 병원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겨우 몇 년을 같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혜는 눈을 떴다. 내 이야기요? 네. 정말 이상했어요. 왜 당신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은 날 모르고 살아왔지만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혜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앨범 속 마지막 장. 거기엔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기찬이 도연을 안고 있고 정혜가 옆에 앉아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분명 정혜의 것이었고 그 손은 도연의 등을 감싸고 있었다. 이건 나는 몰라요. 이렇게 같이 찍힌 기억이 없어요. 저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셋이 된 날. 정혜는 메모를 봤다. 도연 첫돌. 정혜는 기억 못하지만 그날 그녀는 3시간 동안 웃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던 내 인생 단 하나의 장면. 정혜는 사진을 끌어안았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혼자 다 안고? 왜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말 안 했어? 도연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 말씀이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대요. 당신이 원치 않은 진실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정혜는 천장을 바라봤다. 숨이 턱 막혔다. 그래도 그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나는 30년을, 아니 50년을 왜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당신을 다시 찾아갈 자격이 없다고. 정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서 사진을 놓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텐 배신 같았거든요. 도현은 앨범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당신 삶엔 제가 있어요. 그게 불편하시다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게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정혜는 도연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말해도 될까? 도연은 천천히 웃었다. 저도 이제야 어머니가 생겼어요. 그 순간 사진 속 그들이 이제야 현실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묘비명은 단출했다. 윤기찬.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한 사람. 비석 아래 기찬의 이름이 고요히 새겨져 있었다. 날짜는 며칠 전. 장례식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정혜는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흰 국화 대신 기찬이 처음 그녀에게 건넸던 동백꽃 한 송이를 들고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26. 눈 내리던 운동장. 정혜 씨, 겨울인데도 이 꽃이 핀대요. 당신 같아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었다. 그 이후 정혜는 한 번도 동백을 손에 쥐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는 어느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묘비 앞에서 동백을 내려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묘비 뒤편 작은 나무가 조용히 흔들렸다. 기찬 씨.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제야 왔어요. 당신이 없는 자리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울 만큼 울었으니까. 왜 이제야 나한테 당신의 진심을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혼자 견딘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나는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도 혼자였네요. 정혜는 손등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 차가운 표면 아래 기찬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정혜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어떤 사랑보다 길고 깊고 치열했던 마음이었다. 우리 어쩌면 이렇게 사랑했던 걸까요?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정혜는 목에 걸고 있던 장미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기찬이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그 목걸이. 그녀는 그것을 묘비 위 동백꽃 옆에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지켜준 내 시간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몸보다 마음이 더 단단했다. 도현이, 당신 닮았어요. 웃을 때 그 눈꼬리가 꼭. 그녀는 웃었다. 이제야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내가 먼저 잡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땅 위로 부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정혜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말했다. 기찬 씨, 이제 나 당신을 보내요.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다가 정혜는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 사람을 묻은 여자의 것이었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며 도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드셨어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좀 가벼워졌어. 도연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당신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엄마란 단어에 조금 익숙해지도록.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다렸어요. 둘은 조용히 걸었다.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한 길목.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이제야 비로소 정혜는 그 긴 사랑에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다.